안녕하세요. 오늘도 밤동화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나를 무식하게 볼 것만 같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어떤 체면 때문에 괜히 아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내뱉는다거나 위축된 상태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더 쉽게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을 잘 내보이지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고 조금 더 아는 것에 잘난 체 하지 않는 모습은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참 당연한 일인데 조금 더 안다고 우쭐대는 사람, 잘 모르면서 자신이 아닌 것이 전부인 양 잘못된 지식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꽤 봐와서 그런 걸까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아무리 애써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기는 힘든 일이니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번 기회로 새로운 지식 하나를 습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도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가 곤욕을 치르게 된 어느 훈장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옛 이야기들 들으시고 오늘도 편안한 휴식 되세요. 촉국 먹은 사람들. 옛날 어느 산골에 허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더래요. 하루는 이 양반이 난생 처음 서울 구경을 갔어요.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지요. 그런데 저 만치에 불이 환하게 켜진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라, 저 집은 아직도 불이 훤하네 그려. 허선달은 얼른 거기로 가보았지요. 그 집은 초를 파는 가게였어요. 하얀 가래떡처럼 생긴 막대기 끝에 불을 붙이니까 작고 예쁜 불꽃이 피어나면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야, 그거 참 별스런 물건이로군. 세상에 태어나서 초를 처음 본 허선달은 너무나 신기했지요. 그래서 허선달은 그 초를 한 보따리나 사가지고 산골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는 집집마다 그 초를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만 서울 자랑을 잔뜩 늘어놓느라 그 초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을 하나씩 받아든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거참 요상하게 생긴 물건일세 그려? 그러게 말일세, 이걸 어디에 쓴담? 동네 사람들은 선물을 준 사람한테 도로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해서 훈장님을 찾아갔답니다. 훈장님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분이라 아는 게 많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에게 초를 내밀며 물었지요. 훈장님, 훈장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가요? 저 건너 그 허선달이 서울 갔다 오면서 선물이라고 하나씩 나누어 준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훈장님은 이렇게 둘러댔지요. 에헴, 그건 그 바다에서 사는 그 뱅어라는 물고기요.
그놈을 잡아서 그 햇볕에 바짝 말리면 그렇게 된다오. 뱅어라고요? 세상에 참 별스럽게 생긴 생선도 다 있네. 그러면 훈장님, 여기 이 뾰족하게 나온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초의 심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그 뱅어 주둥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구멍은 뭡니까? 아, 그건 그 똥구멍이잖소. 아하,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역시 우리 훈장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훈장님, 이 뱅어는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먹으면 되지요. 맛은 좀 떨떠름하지만 그 몸에는 아주 좋다오. 자, 어디 그 물고기 몇 마리만 내놓아 보시오. 지금 당장 국을 끓여오도록 할 터이니. 동네 사람들이 초를 몇 자루 모아서 내놓자 훈장님은 그걸 아내에게 건네며 국을 끓여오라고 했지요. 부엌에 들어간 부인은 초를 반으로 동강동강 잘라 끓는 물에 넣고 파도 숭숭 썰고 마늘도 콩콩 다져 함께 넣었어요. 그리고 소금이랑 고춧가루로 간도 알맞게 맞추었지요. 드디어 촉국이 팔팔 끓자 부인은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씩 떠서 나누어 주었어요. 먼저 훈장님이 촉국을 후룩후룩 마셨어요. 그러자 사람들도 따라서 촉국을 후루룩 마셨지요. 그런데 이게 맛이 영 이상한 거예요. 입안은 떨떠름, 속은 울렁울렁, 꼭 토할 것만 같았지요. 훈장님, 이 뱅어라는 생선은 맛이 좀 이상합니다. 혹시 상한 게 아닐까요?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옛날에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 말 말고 쭉 마셔보게나. 이래서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코를 틀어지고 억지로 촉국을 다 마셨더래요. 그런데 마침 허선달이 훈장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 하나가 허선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여보게 참으로 고맙네. 자네 덕분에 그 몸에 좋다는 뱅어를 다 먹어보고 말이야. 뱅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먹다 남긴 그릇을 내보이며 말했지요. 아, 여기 있잖아. 자네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하얀 물고기 말일세. 아니, 이걸 먹었단 말인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건 그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켜는 데 쓰는 걸세. 그게 정말인가? 아, 그렇다니까. 허선달은 주머니에서 초 한 자루를 꺼내더니 심지 끝에다 불을 붙였지요. 그랬더니 불꽃이 타오르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보게. 이렇게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벌쩍벌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먼. 우리가 불을 먹은 게야? 우리 뱃속에서도 저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을 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뱃속에 불이 나서 나 죽네. 동네 사람들이 훈장님 댁 마당을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훈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여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시냇가로 갑시다. 뱃속에 불이 났으니 우선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소?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이 아까 자기들을 속인 게 괘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말은 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들 시냇가로 헐레벌떡 달려갔지요. 모두들 냇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풍덩 풍덩 풍풍덩. 그러고는 모두들 온몸을 물속에 담근 채 머리만 물 위로 빠끔 내밀고는 이제나 저제나 뱃속에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족국 먹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어라? 저게 뭐지? 시냇물 위에 사람 머리통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잖아. 나그네는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나 봐요. 옳거니 도깨비들이 밤중에 목욕하러 나온 모양이로군. 가만, 도깨비는 불빛을 무서워한다던데. 이러더니 마른 나뭇가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휘휘 휘두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지 뭐예요. 네 이놈들 어서 썩 사라지지 못할까? 이것을 본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아이고, 저 불이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초에 옮겨 붙으면 우리는 몽땅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래 맞아. 어서들 머리를 그 물속에 집어넣자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물속으로 쏙 집어넣고 숨어버렸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그제야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는군. 거울 소동. 옛날 어느 시골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선비는 한양으로 나들이를 떠나게 되었지요. 짐을 꾸리면서 선비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한양에 가면 무슨 선물을 사다 주면 좋겠소? 머리를 곱게 빗을 수 있는 머리빗 하나만 사다 주세요. 선비의 아내가 수줍게 말했어요. 머리빗이 어떻게 생겼소? 시골에 살아서 한 번도 머리빗을 본 적이 없는 선비가 물었어요. 아내는 마침 하늘에 떠 있는 반달을 보며 말했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반달처럼 생겼어요. 한양에서 볼일을 마친 선비는 아내에게 사다 줄 선물이 생각났어요. 깜빡 잊을 뻔했군. 그런데 그 선물이 뭐라고 했더라? 참, 달처럼 생긴 것이라고 했었지? 선비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생각했어요. 선비가 떠나기 전에 반달이었던 그 달은 어느새 보름달이 되어 있었어요. 장터로 간 선비는 박물 장수에게 말했어요. 보름달처럼 둥글게 생긴 것을 주시오. 보름달처럼 둥근 것이라면 여기 있어. 박물 장수는 달처럼 둥근 거울을 선비에게 내밀었어요. 선비는 혼자 되신 어머님이 마음에 걸려 둥근 거울을 2개 샀답니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어머님께 큰 절을 올리고 거울을 드렸어요. 애구머니, 한양에 간다더니 웬 늙은 할망구를 데리고 왔느냐? 거울을 본 어머니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 물건이 바로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거울이고 뭐고 꿈자리가 사나울까 두려우니 어서 내다 버려라.
어머니가 거울을 내동댕이 치자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지고 말았어요. 서방님, 제가 부탁한 것을 사 오셨나요? 선비는 이번에는 아내에게 거울을 주었어요. 에구머니, 서방님이 한양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더니 젊은 아낙네를 데리고 오셨군요. 흑흑흑. 아내가 슬피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거울 속에 비친 젊은 아낙네는 바로 당신이라오. 선비가 달래보았지만 아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선비는 말썽을 일으키는 거울을 내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녀를 불렀지요. 달래야, 이 거울을 갖다 버리도록 해라. 거울을 받아든 달래는 거울 속에 비치는 어여쁜 소녀의 모습을 보자 반가웠어요. 이 속에 어여쁜 아가씨가 있네. 버리지 말고 친구해야지. 그때 마당을 쓸던 돌쇠가 달래를 보고 물었어요. 달래야, 그게 뭐니? 아니야, 아무것도. 달래는 거울을 뒤로 감추었어요. 감추지 말고 어서 내놔봐. 달래는 돌쇠에게 거울을 내밀었어요. 달래야, 이 속에 들어있는 사내 녀석이 누구냐? 돌쇠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사내 아이라고? 분명히 어여쁜 아가씨였는데. 달래와 돌쇠가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내 아이와 아가씨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어요. 도깨비 거울인 게 틀림없나 봐. 그래서 주인 어르신이 갖다 버리라고 했나 봐. 달래와 돌쇠는 도깨비 거울을 물에 퐁당 빠뜨렸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아주 먼 옛날 옛적의 일이에요. 배가 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어느 날 밤 어슬렁거리며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흠, 뭐 먹을 게 없을까?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중얼거렸어요. 으아! 으아! 어느 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어떤 아이길래 밤에 저렇게 울어대지? 호랑이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울음 안 그치면 곰한테 줄 거야. 방에서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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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거참 되게 시끄럽네. 호랑이가 머리를 흔들며 막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 자꾸 울면 호랑이한테 준다. 뭐? 나한테 아이를 준다고? 호랑이는 기가 번쩍 뜨였어요. 호랑이는 방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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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녀석 내가 무섭지도 않나? 하지만 호랑이는 아이가 계속 울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엄마가 아이를 냉큼 줄 테니까요. 으아! 으아! 호랑이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어요.
옳지. 어서 더 크게 울어라. 이제 곧 내게 아이를 던져주겠지. 그때 호랑이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으아, 으아, 으아. 그러나 아이가 아무리 울어대도 엄마는 아이를 호랑이에게 내주지 않았어요. 채, 도대체 언제 아이를 주겠다는 거야? 한참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가 몹시 시렸어요. 기다리다 지친 호랑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휴, 얘도 참. 그래, 곶감 여기 있다. 그러자 아이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쳤어요. 어라? 저 녀석 봐라.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곶감? 그게 얼마나 무섭길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호랑이는 머릿속으로 커다란 괴물을 그렸어요. 어이쿠, 어서 도망가야지. 호랑이는 얼른 외양간으로 달려가 몸을 숨겼어요. 얼마 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저게 곶감인가 보다. 호랑이는 소 옆에 납작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온 그림자가 호랑이의 머리를 더듬었어요. 이크, 들켰구나. 호랑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이놈의 소가? 그림자가 후다닥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림자는 바로 외양간에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이었어요. 어흥,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곶감이란 괴물이 등에 탄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아이고, 이 소가 왜 이리 날뛰는 거야? 소도둑은 호랑이의 등에 힘껏 매달렸어요. 소도둑은 뒤늦게 자신이 호랑이의 등 위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호랑이였잖아. 지금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날 거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빨리 달릴수록 소도둑은 호랑이의 등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호랑이는 밤새도록 달리다가 커다란 구멍이 뚫린 나무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소도둑은 벌벌 떨며 나무 구멍 속에 쏙 숨었어요. 그때 엉금엉금 길을 걷던 곰 한 마리가 호랑이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어요.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마침 호랑이도 정신을 차렸어요. 응? 곶감은?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렸어요. 그러고는 휴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호랑이는 곰에게 어젯밤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괴물이 있다고? 곰도 잔뜩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휴, 나도 당하기 전에 숨어야겠네. 곰은 재빨리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다니. 나무 구멍 속에 숨어있던 소도둑은 곰이 들어오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소도둑은 곰에게 냅다 발길질을 했어요. 어이쿠! 곰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어요. 곶감이다. 저 속에 숨어 있었구나.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요. 같이 가! 곰도 허둥대며 호랑이를 쫓아갔어요. 어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호랑이와 곰이 멀리 꽁무니를 빼고 사라지자 소도둑은 나무구멍에서 슬그머니 나왔어요. 하느님이 도둑질을 한 내게 벌을 내리신 거야. 소도둑은 산을 내려가며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뒤로 소도둑은 열심히 일하며 평생 착하게 살았답니다. 당나귀 알.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농부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착했지만 행동이 느리고 조금 어수룩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종종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의 아내가 농부에게 배 한 피를 내주며 말했어요. 장에 가서 이 배를 팔아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사오세요. 농부는 배 한 피를 등에 메고 터벅터벅 장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죠. 농부는 시장 구경을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장이 끝날 무렵에서야 겨우 배를 팔았어요. 이 돈으로 무얼 산담? 농부는 돈을 짤랑짤랑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장사꾼들은 하나 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런 서둘러 물건을 사야겠군. 농부는 이곳저곳을 허둥지둥 돌아다니다가 수박 장수 앞에서 걸음을 딱 멈추었어요. 검은 줄이 그어진 이 동그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농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박 장수에게 물었어요. 농부는 이제까지 수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수박도 모르다니 이런 얼뜨기가 다 있나? 수박 장수는 속으로 비웃으며 농부를 모른 척했어요. 농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어요. 여보시오, 알처럼 생긴 이게 뭐냐고 묻지않소. 보면 몰라요. 이 당나귀 알이지 뭐긴 뭐겠소. 수박 장수는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소? 당나귀 알이라고요? 그럼 이 알에서 당나귀가 나온단 말이오? 수박 장수는 어이가 없어 얼렁뚱땅 둘러댔어요.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듯이 당나귀 알이니 당연히 당나귀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농부는 정말로 그 말을 믿고 말았어요. 농부는 수박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이 알을 어떻게 해야 당나귀가 나오지요? 이 양반이 정말로 당나귀 알로 믿고 있잖아. 심심하던 참에 잘 됐다. 좀 놀려줘야지. 수박 장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이 알을 이불로 싸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두면 사흘 뒤에 당나귀가 나올 거요. 농부는 배를 판 돈으로 당장 수박을 샀어요. 이렇게 귀한 물건을 사다니 정말 운이 좋은걸? 농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의 아내가 수박을 보자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참 이상하게도 생겼네. 농부의 아내도 수박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당나귀 알이오. 농부는 아내에게 당나귀 알을 사게 된 사연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이불로 당나귀 알을 둘둘 감았어요. 여보, 어서 방이 뜨끈뜨끈해지도록 불을 뗍시다. 빨리 당나귀 새끼를 봐야 하지 않겠소?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 급히 불을 지폈어요.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야. 농부 부부는 당나귀 알을 애지중지 살살 다루며 좋아했어요. 뜨끈뜨끈한 방 아랫목에 이불로 싼 수박을 두었으니 그 수박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온 집안은 온통 수박 썩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지독한 고린내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코를 쥐고 묻자 농부도 코를 막으며 대답했어요. 당나귀가 나오려면 이 정도의 고생쯤은 참아야 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어요. 어디 당나귀가 나왔나 한번 봅시다. 농부 부부는 수박을 싼 이불을 들추어 보았어요. 물론 수박은 모두 골아 있었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농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당나귀 알이 왜 썩었을까? 불을 너무 떼서 그런가? 아유, 얼른 갖다 버려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내는 속이 상해 소리를 꽥 질렀어요. 농부는 당나귀 알을 가져다가 덤불 속으로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덤불 속에서 새끼 당나귀 한 마리가 히힝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오지 않겠어요? 당나귀다! 새끼 당나귀가 나왔다! 농부는 환호성을 지르며 당나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뭐랬어? 알에서 당나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농부는 아내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사실 그 당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뒤늦게 당나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진짜 주인이 이 동네 저 동네로 당나귀를 찾아다녔어요. 혹시 우리 당나귀를 보았나요?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내저었지요. 아이, 도대체 이놈의 당나귀가 어디로 간 거야? 그때 힝 하고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당나귀 알을 산 농부네 집 마당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아니, 우리 집 당나귀가 왜 여기 있지? 당나귀 주인은 자신을 알아보는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여보시오, 이 아무도 없어? 누가 나를 잤소? 농부가 방에서 엉거주춤 나오자 당나귀 주인이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요. 어서 이 내 당나귀를 내놓으시오. 남의 당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 당나귀는 내가 장에서 돈 주고 산 당나귀 알에서 나온 것이오. 농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기가 막힌 당나귀 주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물었어요. 이 당나귀가 우리 집 당나귀가 낳은 당나귀일까요? 아니면 이 당나귀 알에서 깨어난 당나귀일까요? 사람들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이 알에서 나오는 당나귀가 어디 있어? 당나귀 주인은 씩씩거리며 당나귀를 끌고 가버렸어요. 농부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몹시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그 뒤로 농부는 세상 일을 하나씩 배우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곰을 잡은 할아버지.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부지런한 농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돌투성이 산을 일구고 또 일구어 기름진 밭을 만들었어요. 밭에 무얼 심으면 좋을꼬 생각하다가 옥수수를 심기로 했지요. 할아버지는 밭에 옥수수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보살폈어요. 어느새 새순이 돋더니 쑥쑥 자라서 탐스러운 옥수수가 열렸어요. 허허, 고놈들 탱글탱글 잘도 여물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거두어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날을 잡아 옥수수를 막 따려는데 덩치가 집채만한 곰이 으르렁대며 나타났어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 옥수수를 심었나? 주인 허락도 없이 심었으니 반은 내 것이다. 그럼 어서 가져가시게. 겁에 질린 할아버지는 곰이 하는 짓을 그저 지켜봐야 했어요. 곰은 크고 잘 익은 옥수수만 골라서 이만큼 가져갔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요만큼만 남겨놓고요. 쓸만한 옥수수를 다 빼앗긴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무를 심었어요. 무는 자라고 자라서 할아버지 팔뚝보다 훨씬 더 굵어졌어요. 허허, 고놈들 굵직굵직 잘도 여물었다. 할아버지는 이제 거두어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날을 잡아 무를 막 뽑으려는데 그때 그 곰이 또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여기에 무를 심었나? 주인 허락도 없이 심었으니 반은 내 것이다. 그럼 어서 가져가시게. 아깝고 분하고 억울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곰이 하는 대로 지켜봐야 했어요. 곰은 크고 통통한 무만 골라서 이만큼 가져갔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요만큼 남겨놓고요. 바람이 선선해지자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단내가 솔솔 나는 머루들이 까맣게 달려 있었지요. 허허, 고놈들 참 맛있겠다. 할아버지는 머루를 잔뜩 따서 지게에 얹었어요. 그런데 그 못된 곰이 또 나타났어요. 영감, 지게에 실은 게 뭔가? 머루라네. 아니, 그 맛있는 걸 혼자만 먹으려고 했나? 오늘부터 당장 한 지게씩 따오너라. 곰은 두툼한 손으로 가슴을 펑펑 치며 겁을 주었어요. 아이고, 알았어. 할아버지는 곰에게 날마다 머루를 따다 주느라 나무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머루를 따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나갔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다리를 다쳤느냐? 말도 마세요. 이 산에 덩치가 집채만한 곰이 사는데요. 날마다 먹을 걸 바치라고 겁을 주잖아요. 산비탈에서 열매를 따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이런 몹쓸 곰을 봤나. 이러다 너나 나나 곰등살에 얼마 못 살겠구나. 할아버지는 곰을 혼내주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노루에게 소곤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지게에 머루를 가득 싣고
곰을 찾아갔어요. 자, 여기 뭐로 따왔네. 그나저나 사냥꾼이 곰 사냥을 왔다고 난리던데. 뭐야? 사냥꾼? 곰은 사냥꾼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어요. 미리 숨어있던 노루가 내는 소리였지요. 어서 숨게나, 사냥꾼인가 봐. 곰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지게 밑으로 후다닥 숨었어요. 영감님, 곰 한 마리가 이리로 지나가는 걸 못 보셨소? 노루가 사냥꾼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못 봤다고 그래? 곰이 지게 밑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못 봤다오. 그러면 그 지게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장작이라고 그래. 곰이 더 작아진 소리로 말했어요. 장작이라오. 장작이라면 새끼줄로 묶어야지 왜 그냥 두셨소? 묶어, 어서 묶어. 곰이 더 작아진 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새끼줄로 곰을 꽁꽁 묶었어요. 노루가 능청스럽게 또 말했지요. 허허, 장작이 꽤 무거워 보입니다. 사냥꾼 친구들을 불러 도와줄까요? 곰은 덜덜 떨며 더 작아진 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굴려 내려보내면 된다고 해라. 그냥 굴려 내려보내면 된다오. 자, 잘 보시오. 할아버지는 꽁꽁 묶인 곰을 산 아래로 힘껏 떠밀었어요. 곰은 떼굴떼굴 구르고 또 굴러서 멀리, 아주 멀리 굴러갔어요. 그 뒤로 못된 곰은 다시는 이 산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할아버지와 노루도 더는 괴롭히지 못했지요. 요술 맷돌과 소금. 먼 옛날 한 노인이 맷돌을 등에 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겨울이라 날이 몹시 추웠지요. 아이고 추워라. 벌써 날이 많이 저물었구먼. 옳지, 저기 집이 보이는구나. 노인은 가까운 곳에 있는 뚝새 영감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오늘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구려. 그러나 뚝새 영감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아, 여긴 방이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날이 어두워 갈 곳이 없어 그러니 헛간에서라도 좀 재워주시구려. 아니, 방이 없다는데 왜 야단이야?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뚝새 영감은 화를 버럭 내며 뛰어나오더니 노인을 확 밀쳤어요. 노인은 길바닥에 쿵 쓰러져 추위에 떨다가 그만 몸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이 마을에는 만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만복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정이 많았지만 집이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만복이는 양식이 떨어지자 형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쌀을 가져다가 겨울을 나도록 하거라. 형님, 고마워요. 내년에 일을 해서 꼭 갚을게요. 쌀을 메고 집으로 가던 만복이는 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보기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만보기는 쓰러진 노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노인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고맙구먼. 젊은이 때문에 내 살았어. 며칠 뒤 노인은 길을 떠나면서 만보기에게 맷돌 하나를 주었어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주려고 지고 다녔던 거라오. 이제 이 맷돌의 주인은 당신이요. 노인은 맷돌을 쓰는 방법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이 맷돌은 뭐든지 나오게 하는 요술 맷돌이요. 돌아라 맷돌아 라고 외친 뒤에 맷돌이 돌아가면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노인이 떠나자 만보기는 맷돌을 앞에 놓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소리쳤지요. 돌아라 맷돌아. 그러자 맷돌이 스르르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돌아가네? 뭘 달라고 하지? 그래, 집을 달라고 해보자. 새 집을 타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만보기 앞에는 대궐 같은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신이 난 만보기는 계속해서 맷돌을 돌렸어요. 보석 나와라, 쌀 나와라. 어느새 마당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들과 하얀 쌀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만보기는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큰 잔치를 벌였어요. 여보게들, 어서 만보기네 집으로 가자고. 만보기가 쌀과 돈을 나눠준다지 뭐야.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만보기네 집으로 몰려갔어요. 만보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뚝새 영감은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아이고 배 아파라. 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노인을 내쫓지 않고 내가 재워주었을 텐데. 뚝새 영감은 잔뜩 심술이 났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구나. 뚝새 영감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잔치를 열고 온 동네의 거지들을 모두 불렀어요. 얌얌 쩝쩝 후루룩. 거지들은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나서 뚝새 영감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배불러라. 영감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요. 그러고 나서 거지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려고 하자 뚝새 영감이 갑작스레 화를 냈어요. 아니 실컷 먹고 그냥 가면 어떡해. 맷돌을 주고 가야지 맷돌을. 뚝새 영감은 거지들에게 맷돌을 얻을 속셈이었던 거예요. 뚝새 영감은 애꿎은 거지들만 붙잡고 마구 때렸어요. 아이고 이 잔치상을 차려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람을 이렇게 때리다니. 나쁜 뚝새 영감 같으니라고. 어서 도망가자. 거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도 뚝새 영감은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어요. 그러고는 마당을 빙빙 돌았어요. 보자. 어떻게 해야 그 맷돌을 구할 수 있을꼬. 마당을 돌던 뚝새 영감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었어요. 옳거니 맷돌을 훔치면 되겠구만. 뚝새 영감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만보기네 집을 살금살금 찾아갔어요. 멍청한 녀석 같으니라고 맷돌을 이렇게 다 보이는 데다 아무렇게나 놔뒀구먼.
뚝새 영감은 마당에 놓여있는 맷돌을 몰래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뚝새 영감은 또 다시 걱정이 생겼어요. 이 맷돌을 이 동네에서 섰다가는 금세 만봉이 녀석에게 들키겠지. 게다가 맷돌을 훔친 사실이 관가에 알려지면 맷돌을 빼앗기는 건 둘째치고 큰 벌을 받을 것이 뻔했어요. 그래, 바다 건너로 멀리 도망치자. 뚝새 영감은 배를 한 척 구했어요. 그러고는 맷돌을 싣고 바다 한 가운데까지 나왔지요. 여기서는 맷돌을 써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동안 맷돌을 무척이나 써보고 싶었던 뚝새 영감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외쳤어요. 돌아라 맷돌아. 맷돌이 스르륵 쓱쓱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뭘 달라고 한담? 그래, 소금이 비싸니까 이 소금을 달라고 하자. 소금아, 나와라. 그러자 맷돌에서 소금이 쏟아졌어요. 소금이 충분히 나오자 뚝새 영감이 소리쳤어요. 이제 멈춰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맷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금을 쏟아냈어요. 이 어떻게 해야 멈추지? 멈추라니까. 마침내 소금의 무게 때문에 뚝새 영감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맷돌은 바닷속에서도 소금을 쏟아냈어요. 누구도 멈춰라 맷돌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맷돌은 지금까지도 바닷속에서 열심히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하늘을 나는 머슴.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대요. 총각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부지런히 일도 잘했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틈만 나면 총각을 구박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고 어떤 날은 너무 자주 쉰다고 구박했지요. 하루는 총각이 참다 못해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에이, 차라리 딴 데 가서 머슴을 살아야지. 그 뒤부터 말끝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나간다. 나간다. 주인 영감은 그 말을 나 난다로 잘못 알아듣고는 총각에게 물었어요. 이놈아, 네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이게 뭔 소린가 멀뚱멀뚱했지만 곧 능청을 떨며 대답했지요. 예, 날지요. 그럼 한번 날아보거라. 사또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한데 영감님이 날란다고 제가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주인 영감은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놈 어디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심보로 고을 사또에게 일러 바쳤대요. 얼마 뒤 사또가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네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총각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능청을 떨며 말했어요. 예, 날지요. 그럼 당장 날아보아라.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한데 사또님이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사또는 화가 치밀 수밖에요.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또는 곧 임금님께 편지를 썼대요. 우리 고을의 어떤 놈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 뒤 임금님이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네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중국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임금님께서 날란다고 제가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말하니 임금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명령했지요. 그러는 동안 총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 중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대요. 중국 임금은 신하를 시켜 총각을 오게 했지요. 총각을 보자마자 중국 임금이 물었어요. 그래, 네가 정말 날 수 있느냐? 예, 날지요.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날아보아라. 총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전에 실컷 놀기나 하자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인 다음 말했어요.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무 때나 날겠습니까?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한 달 뒤에 날겠습니다. 좋다. 한 달 뒤에 보자꾸나.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한 달 내내 궁궐에서 배불리 먹고 잘 지냈지요. 드디어 약속했던 한 달이 되었어요. 중국 임금이 총각을 불러 말했지요. 이제 날아보아라.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날 테니 임금님은 저 산 밑에서 기다리십시오. 중국 임금과 구경꾼들은 신이 나서 와글와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총각은 느릿느릿 산 위로 올라갔지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 떨어져 죽을 때나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총각이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서로 잡아당기며 아웅다웅 다투고 있더래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총각이 묻자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말했어요. 이건 하늘을 나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놈이 자기 거라며 안 주지 뭐예요. 그러자 또 다른 토끼도 깡충 튀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거야. 총각은 이거 참 잘 됐다 싶어서 토끼들을 살살 구슬렸어요. 그만들 다투고 내게 좋은 수가 있는데 내 말대로 할 테냐? 그게 뭔데요? 하나는 옷을 갖고 하나는 부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럼 하늘을 날 수가 없겠지? 그렇지요. 그렇다고 옷과 부채를 하나가 다 가지면 나머지 하나가 섭섭할 테고. 그렇죠. 그러니 이 옷과 부채를 내가 갖는 거야. 그럼 너희는 다툴 일이 없고 얼마나 좋으냐? 토끼들은 수근수근 속닥속닥 저희들끼리 귓속말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좋겠어요. 옷과 부채를 가지세요.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얼른 옷을 입고 부채를 슬슬 붙여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어요. 야호, 나 난다, 나 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거니? 총각이 소리치자 토끼가 대답했어요.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총각은
부채를 한쪽씩 차곡차곡 접으며 중국 임금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갔대요. 중국 임금은 눈이 등잔만해져서는 총각에게 물었어요. 여봐라, 나도 한번 날 수 있겠느냐? 그러시지요. 중국 임금은 서둘러 옷을 입고 부채를 팔랑팔랑 붙여댔어요. 그러자 몸이 두둥실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이야, 난다 나라. 중국 임금은 신이 나서 자꾸 부채를 붙여댔어요. 그럴수록 높이 높이 올라갔지요.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어요. 이쯤이면 됐으니 이전 내려가야겠다. 중국 임금은 아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어떻게 해야 내려가느냐? 하지만 이를 어찌해요? 그 소리가 총각한테 들릴 리가 있나요?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이 내려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지만 임금님은 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새 임금을 뽑아야 했지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온 신비하고 놀라운 총각을 임금으로 삼았지요. 이렇게 해서 한때 머슴이었던 총각은 중국 임금이 된 거예요. 참, 하늘로 올라간 중국 임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 바람이 그러는데 이리저리 하늘을 떠돌다가 솔개가 됐다지요. 지금도 하늘을 빙빙 날고 있다나 봐요. 욕심 많은 형제와 절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제는 틈만 나면 싸움을 했지요. 어느 날 형제는 함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채, 나는 벌써 나무를 다 했는데 형은 뭘 하는 거야? 분명히 빈지게만 치고 내려올 게 뻔해. 동생이 산 위를 바라보며 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형이 이상하게 생긴 절구를 굴리며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게 뭐야? 산에서 주웠는데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형제는 오랜만에 서로 힘을 합쳐 절구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이끼 끼고 지저분한 절구를 깨끗이 닦으니 쓸만한 절구가 되었지요. 이만하면 곡식을 찌울 수 있겠는걸? 형, 저번에 찢다 남은 옥수수를 한번 찧어보자. 형제는 신이 나서 절구에 옥수수를 넣고 쿵쿵 찧었어요. 잠시 후 절구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제가 이상하여 절구 안을 들여다보니 글쎄 옥수수 알갱이가 전부 금돈으로 변해 있었어요. 형, 이건 보통 절구가 아니야. 이제 우린 부자야, 부자.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형제는 대궐같이 큰 집을 지어 따로 살게 되었지요. 어느 날 동생은 절구를 혼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형, 그런데 왜 절구를 계속 형의 집에 두는 거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져가겠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주웠으니 이건 내 거야. 나도 형과 같이 힘들게 절구를 굴렸잖아. 그러니 내 것도 되지. 동생은 마루에 있던 절구를 끌어내리려 하고 형은 절구를 잡아당겼어요. 그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절구를 마루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절구는 디딤돌에 부딪히면서 쩍 하고 갈라져 버렸지요. 이걸 어째 절구가 깨졌잖아.
형제는 자신들의 욕심을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절구를 다시 붙일 수는 없었답니다. 돈 갚은 도깨비. 까마득히 먼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예요.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더래요. 이 나무꾼은 숲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하루는 나무를 한 짐 해서 돈 성냥을 벌게 되었어요. 나무꾼이 짤랑짤랑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둑어둑 날이 저무네요. 아이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 나무꾼이 총총히 산모퉁이를 도는데 키가 장승만하고 덩치가 항아리만한 놈이 넙죽 인사를 해요. 아이고, 이제 돌아오십니까?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니 무시무시한 도깨비인 거예요. 나무꾼은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그래, 네가 웬일이냐? 돈 있으면 성냥만 빌려주십시오. 마침 나무판 돈 성냥이 있었어요. 나무꾼이 빌려줄까 말까 망설이는데 내일 반드시 갚을 터이니 꼭 좀 빌려주십시오. 도깨비가 점잖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일 갚을 테냐? 그럼요. 내일 저녁에 꼭 갖다 드릴게요. 좋다. 그럼 내일 꼭 갚아라. 나무꾼은 돈 성냥을 도깨비에게 던져주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음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어요. 도깨비가 약속을 지킬까? 나무꾼은 궁금해졌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방문을 두드리네요. 누구요? 여기 돈 성냥 잘 쓰고 가져왔습니다. 도깨비가 정말로 돈 성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자 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꾼이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가 또 찾아왔네요. 돈 성냥 잘 썼습니다. 도깨비가 돈 성냥을 또 주고 가네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저녁만 되면 도깨비가 찾아와 돈 성냥을 주고 갔어요. 제가 돈 갚은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찾아와서는 돈 성냥 잘 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래, 거기 두고 가려무나? 라고 했지요. 어제도 성냥, 오늘도 성냥, 내일도 성냥. 날마다 도깨비가 성냥을 두고 가는 바람에 나무꾼은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넓디 넓은 논을 샀지요. 나무꾼은 날마다 논에 나가 일을 하고 도깨비는 날마다 돈 성냥을 주고 갔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흘렀대요. 나무꾼도 늙고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도깨비는 또 돈을 가지고 왔지요. 돈 성냥 잘 썼습니다. 도깨비가 한참을 기다려도 나무꾼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아니, 나를 무시하네. 도깨비는 은근히 심술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도깨비는 나무꾼의 논에 자갈을 잔뜩 가져와 마구마구 뿌렸어요. 제가 준 돈으로 산 바로 그 논에다 말이에요. 이제 도깨비는 돈 성냥이 아니라 자갈 한 짐을 들고 매일 저녁 나무꾼의 논으로 찾아왔어요. 자고 일어나면 논에 자갈이 늘고 자고 일어나면 논에 자갈이 늘고 이러다가는 논이 온통 자갈밭이 돼버리겠어요. 논을 물려받은 나무꾼 아들은
걱정이 되었지요. 도깨비의 심수를 어떻게 막을까? 아들은 곰곰 궁리를 했어요. 그날도 어둑어둑해질 무렵 아들은 덩치가 커다란 도깨비가 자갈 한 짐 가져오는 걸 보았어요. 아들은 도깨비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아이고 고마워라. 날마다 자갈을 넣어주니 올해도 풍년이 들겠네. 독하고 쓸모없는 개똥이라도 갖다 부었으면 어찌 될 뻔했어. 도깨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저 녀석 좋은 일만 했단 말이야? 아이고 억울해라. 심술 맞은 도깨비는 논에 자갈을 죄다 걷어내고 개똥을 한가득 갖다 뿌렸지요. 이제 올해 농사는 망쳤겠지? 개똥이 얼마나 좋은 걸음인지 도깨비가 알 리가 있나요? 지혜로운 나무꾼의 아들은 도깨비 덕에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논을 갖게 되었대요. 이젠 날마다 성냥이 아니라 해마다 풍년이라나요? 효자와 호랑이.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사는 깊은 산 외딴 집에 홀어머니와 효자 나무꾼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아 번 돈으로 어머니에게 늘 소복소복 따뜻한 밥과 맛난 반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지요. 그러고 나면 자기는 남은 찬밥덩이나 물에 말아 후루룩 먹었대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들은 싱글싱글 웃는 낯으로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효자 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구해와 드시게도 하고 기환 약재를 다려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였지만 어머니의 병은 갈수록 깊어졌지요. 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을 모셔왔어요. 찬찬히 어머니를 살펴본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에그, 자네 어머니의 병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눈썹을 다려 먹여야만 낫는 아주 희귀한 병이라네. 호랑이의 눈썹을 대체 무슨 수로 구하겠는가? 의원의 말을 들은 아들은 보찜을 싸서 둘러매고 산으로 들어갔지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어머니를 구하리라 굳게 결심하고서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지요.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고 세 곡에 넘으니 어흥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렸어요.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눈에서는 불길이 이글대는 것 같았지요. 어지간한 사람이면 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반가운 듯이 호랑이님, 호랑이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갸우뚱 쳐다보는 호랑이에게 아들은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간곡하게 말이에요. 호랑이님의 눈썹을 얻어 우리 어머니 약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호랑이님의 밥이 되겠습니다. 아들은 엎드려서 빌었어요. 아주 정중하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호랑이가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지 뭐예요. 너를 보니 병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너처럼 효자였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호랑이가 등을 납작 낮추어 아들더러 올라타라고 했지요.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쌩 하고 바람처럼 빨리 달렸어요. 아들이 사흘 걸려 넘은 산고개를 단박에 넘지 뭐예요. 하나, 둘, 셋을 셀 동안 말이에요. 효자를 태운 호랑이는 금세 산자락 집에 닿았어요. 호랑이는 굴다란 눈썹을 뚝뚝 떼더니 아들에게 건넸어요. 호랑이 눈썹을 받아든 아들은 큰절을 했지요. 호랑이님, 문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께 이 눈썹을 다려드린 후에 나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십시오. 그런데 눈썹 없는 호랑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큰 걸 배웠어. 나는 앞으로 사람만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테다.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아가거라. 호랑이는 올 때처럼 휙 달려나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지요. 호랑이 눈썹을 다려먹은 어머니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 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독장수 구구. 옛날 어느 마을에 독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독은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쓰는 커다란 그릇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장독대에는 반질반질 윤이 나는 독들이 몇 개씩 있었지요. 그만큼 독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독을 많이 팔면 독장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에헤, 그럼 오늘도 슬슬 나가볼까? 독장수는 지게를 지게작대기로 고이고 배가 불룩한 독을 얹었어요. 하나 올리고 하나 팔고. 독장수는 흥겹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셋이요, 넷이요. 하지만 독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독장수는 지게에 독을 4개째 얹다가 내렸지요. 결국 큰 독 3개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독 사려, 간장독 사려, 된장독 사려. 독장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목청껏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 마을 저 마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독은 한 개도 팔리지 않았지요. 햇볕이 머리 위를 따라다녀 땀이 둥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깨는 빠질 것처럼 아팠고요. 아이고, 어깨야. 오늘은 어째 독이 하나도 안 팔릴까? 독장수는 고갯길을 조심조심 힘겹게 올라갔어요. 지게가 기우뚱해서 독이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독장수는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지만 비탈진 길이라 지게를 세우기가 불편했어요. 아이고, 저 나무 밑에서 좀 쉬어가야겠다. 영차, 영차. 고개를 닿아오른 독장수는 나무 그늘 밑에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지게 작대기로 받쳤지요.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다. 어깨를 누르던 지게를 벗으니 몸이 날아갈 듯 홀가분하였어요. 독장수는 이마와 얼굴에 땀을 닦고 지게 옆에 벌렁 누웠어요. 이야, 정말 시원하구나. 독장수는 살랑대는 바람을 시원하게 들이마셨어요. 어디 보자. 저 독 2개를 팔아서 빚을 갚는 데 써야겠구나.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2개는 살 수 있겠지. 독장수는 당장 독이 팔릴 듯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 독을 팔면 다시 독 4개를 살 수 있고, 넷을 팔면 가만히 있자. 2는 4, 2, 4, 8. 그래, 8개를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8개를 팔면... 독장수는 흥이 나서 머릿속으로 계속 셈을 하였어요. 이야, 이렇게 팔다 보면 며칠 안 가서 독이 100개가 넘겠는걸. 그 생각에 독장수는 신바람이 났어요. 독을 반돈으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
나는 부자다, 부자. 독장수는 금방이라도 으리으리한 집을 지을 듯이 기분이 좋았어요. 참, 부자들은 하인이 있지. 나도 하인을 두는 거야. 이리 오너라. 독장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하인을 불렀어요. 정말 하인이 나올 것만 같았지요. 독장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팔을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그만 팔로 지게 작대기를 밀고 말았어요. 지게가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쓰러졌지요. 지게 위에 있던 독들이 굴러 와장창 깨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독, 내 귀한 독. 이제 망했다, 망했어. 독장수는 깨어진 독조각들을 주워들었어요. 내가 괜한 구구만 했어. 독장수는 후회하였지만 이젠 어쩔 수 없었지요. 이렇게 쓸데없이 미리 셈하거나 궁리하는 것을 두고 독장수 구구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호랑이 등에 탄 효자.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숯을 구우며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어찌나 정성껏 어머니를 모셨는지 산 아래 마을부터 강 건너 마을까지 효심 지극하기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지 뭐예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총각은 아침 일찍 숯을 팔러 장으로 갔어요. 숯을 팔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도 사고 과일도 살 생각에 흥이 났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보기가 더뎌 그만 날이 훌쩍 저물고 말았어요. 이런, 어서 서둘러야겠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총각은 종종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총각이 고갯길로 막 접어들 때였어요. 저만치 앞에서 시퍼런 불 2개가 번쩍번쩍 빛나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호랑이? 호랑이는 밤이 되면 눈에서 불이 난다는 말을 떠올리며 총각은 숨을 죽였어요. 게다가 다리에 쥐가 난 듯 후들거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지요. 2주먹을 꼭 쥐고 침만 겨우 꼴깍 삼킬 지경이었어요. 잠시 뒤 시퍼런 눈을 희번떡거리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총각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난 영락없이 죽었구나. 총각은 숨을 딱 멈추고 2 눈도 질끈 감았어요. 그러자 홀로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지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총각은 눈물을 글썽이며 호랑이에게 부탁했어요. 호랑이야,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 올리게 해다오. 밥만 지어드리고 곧 올 테니 제발 부탁이다. 총각의 얼굴은 어느새 눈물 범벅이 되었지요. 총각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호랑이가 2 눈을 꿈쩍꿈쩍 하더니 뱅그르르 돌아앉는 거예요. 그러고는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치지 않겠어요? 네 등에 타라는 거니? 총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자 호랑이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총각이 바들바들 떨며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어흥, 어흥. 호랑이는 크게 울며 바람처럼 고개를 넘어갔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총각은 우선 어머니께 인사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눈물을 훔치며 총각은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오늘은 유난히 밥맛이 좋구나. 환하게 웃는 어머니를 보며
총각도 미소를 지었지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어머니. 총각은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고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호랑이에게 몰래 가서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총각의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호랑이가 산 쪽으로 휙 고개를 돌리는가 싶더니 어슬렁어슬렁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총각은 숯을 다 팔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숯을 판 돈으로 어머니께 드릴 고운 비단치마, 예쁜 꽃 고무신을 사가지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구불구불 고갯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때 집채만한 것이 눈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총각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호랑이잖아. 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총각은 꾹 참으며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며칠 전에는 정말 고마웠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으니 어서 네 뜻대로 하렴. 총각은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벌려 잡아먹기는커녕 뱅그르르 돌아앉더니 꼬리로 제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또 등에 타라는 거니? 총각은 또다시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어흥 어흥 크게 울며 바람처럼 고개를 넘어 총각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총각이 장에 다녀올 때마다 호랑이는 총각을 태우고 고개를 넘어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이 장에 갔다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총각은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고갯길을 걸었어요. 산마루에 막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웅성거리지 않겠어요? 가까이 가보니 호랑이가 커다란 구덩이 속에 빠져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늘 총각을 집까지 데려다 주던 바로 그 호랑이였어요. 깜짝 놀란 총각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호랑이를 어떻게 할 건가요? 가만히 뒀다가 지치면 그때 잡을 생각이요. 그러지 말고 이 호랑이를 나한테 파세요. 돈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총각은 숯을 판 돈을 몽땅 내놓았어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총각은 긴 줄을 구해왔어요. 호랑이야, 어서 이 줄을 잡아. 총각은 서둘러 호랑이를 구해주었어요. 그날 이후 총각과 호랑이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착한 총각은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친구인 호랑이를 타고 장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께 효도를 했대요. 게다가 호랑이까지 총각의 어머니께 효도를 해서 총각의 집에는 맛있는 고기가 끊이는 날이 없었지요. 호랑이가 새 식구가 된 다음부턴 총각네 집엔 흥얼흥얼 콧노랫 소리가 산골짜 깊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